반갑습니다. 되게 귀한 청중들을 모시고 강연을 하게 됐네요. 앞서 강연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되게 오랜만에 다시 시작되는 거라 아마 저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 그래도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되게 더 귀하게 느껴지네요. 뭐 제목을 아마 보셨겠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세라믹이라는 이런 물질에서 전기와 수소가 물음표죠. 이게 과연 나올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상이 뭐 여기 아주 어린 친구들도 있고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또 좀 더 흥미를 가지게 이런 주제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려고 이제 발표를 준비를 했어요. 잘 들어보시고 뭐 이 발표 이후에 이런 기술 분야, 이런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제목은 이제 세라믹에서 전기와 수소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자, 뭐, 이번 발표는 일단 이 세라믹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 세라믹에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 또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이런 기술들을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세라믹이라는 단어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마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세라믹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쉽게 연상되는 게 도자기입니다. 이 아주 저희 선조들의 아주 자랑스러운 유산인 이런 고려 청자이라는 이런 도자기가 세라믹이죠. 근데 과연 이 세라믹에서 전기하고 수소가 나올 수 있을까? 이 전기하고 수소는 되게 중요한 저희 에너지원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타시는 전기자동차의 에너지가 전기고요. 요즘에 또 많이 나오는 수소자동차의 에너지원이 수소예요. 이 두 가지 되게 중요한 에너지원을 과연 이 세라믹에서 만들 수 있을까가 제 발표 내용이고요. 발표 끝나면은 이제 아시게 되겠죠? 만들 수 있는지. 자, 세라믹이라는 게 영어입니다. 세라믹.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사용하는 소재는 대부분 금속 아니면 플라스틱 아니면 세라믹 이렇게 세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세라믹은 예를 들어서 불에 구운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케라미코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뭐 그리스어 뭐 영어들이 보통 이제 뿌리가 이 그리스어 쪽에 또 나오니까 이제 이게 세라믹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불에 구운 것. 그래서 보통은 점토와 같은 이런 이제 흙에서 이걸 구워가지고 그릇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자기를 세라믹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아주 고대 옛날 조상 때서부터 사용하던 그릇이라든가 또 뭐 내화물, 유리, 앞서 강연자분이 보여주셨던 우주선에 들어가는 아주 내열 타일 이런 것도 이제 세라믹입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전통적인 산업에 쓰이던 세라믹 소재가 이제 최근에는 조금 더 다양한 산업에 쓰이게 됐어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여러분들 뭐 TV 패널이라든가 이런 디스플레이, 뭐 이런 아까 보셨던 우주 항공 부품들, 또 바이오 세라믹스, 인공뼈나 인공치아 이런 것도 다 세라믹이죠. 저희 사람의 뼈가 원래 세라믹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그런 에너지와 관련되는 세라믹 소재도 되게 중요한 이제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세라믹에서 전기도 나오고 수소가 나오려면 이게 세라믹이 최소한 전기는 통해야 되겠죠? 자, 세라믹이 과연 전기를 통할 수가? 배터리 이렇게 연결하면은 이 전구의 불이 켜질까? 켜질 것 같아요? 안 켜지죠. 그러니까 세라믹이기 때문에 가능한 게 뭐냐면 이런 이 전신주의
되게 고압 고전류가 흐르죠. 근데 이게 이런 전기가 다른 곳으로 새지 않게 이렇게 저연체를 써요. 애자라고 하는데 세라믹이랑은 대표적으로 전기를 통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이게 통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신주 옆에 지나가다가 다 감전이 될 거예요. 이거 막으려고 여기다가 이런 세라믹을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흐르는 전류들이 이 밑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 아주 대표적으로 전기를 안 통하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통하게 하는 물질인데, 자, 이게 세라믹이 어찌됐든 전기를 안 통하면은, 자, 이렇게 건전지를 연결해도 전기가 안 통하겠죠. 근데 만약 세라믹에 전기가 흐른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기가 흐르면서 전구에 불이 켜져요. 이게 가능한 거는 물론 도자기하고 똑같은 세라믹은 아니지만 이런 세라믹 물질에도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게 모든 이런 세라믹 물질은 주기율표에서 보이는 이런 원소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걸 원자라고 하죠. 아마 초등학생분들은 아직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원자라는 게 어떻게 또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전기를 띤 전자라는 일렉트론이라는 물질하고 또 뭐 프로톤, 뉴트론 이런 작은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원자는 이렇게 전기를 띤 전자라는 물질이 이 핵이라는 물질 주변에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주변에서 이런 전자가 하나도 온다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던 전자를 뺏기면은 이 원자는 차징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하를 띠게 돼요. 그래서 전자가 하나 더 와서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더 오면은 이 원자는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음이온이 되고요. 전자가 하나 잃어버리면은 포지티브 차지를 띠는 양이온이 돼요. 영어로는 이제 뭐 애나이온, 캐타이온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도 이제 그 차지를 나타내는 그 단어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 물질에는 전자도 있고 양이온도 있고 음이온도 있어요. 어느 정도 흐르느냐는 건 물질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전기를 흘릴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그 물질에 흐르는 전자를 이용하는 학문 또는 산업이 전자공학이에요. 아마 고등학생쯤 되면은 대학에 무슨 전공을 할까를 고민을 할 때 전자공학이라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 산업이 이제 전자공학을 이용한 학문이고 반면에 이제 이온이 흐르는 그 현상 또는 그걸 뭐 공부하는 학문이 이제 이온공학이라는 학문이에요. 이쪽에는 대표적인 게 뭐 가장 쉽게 최근에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산업이 이제 배터리나 아니면 퓨얼셀과 같은 그런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원에 해당하는 기술들이죠. 근데 사실 지구상의 물질의 구성을 보면은 거의 70% 이상이 이런 이온공학에 활용될 수 있는 이온화합물들이에요. 이런 반도체나 메탈 같은 그 재료보다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이온을 이동하는 현상을 갖다 공부하고 또 응용하는 학문이 이제 고체이온공학인데, 고체이온공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고체이온공학에 나오는 이 이온이라는 이 단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어의 어원을 두고 있어요. 원더러, 돌아다니는. 이게 이제 물질 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래서 그걸 따서, 그 그리스어를 따서 이온 또는 아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온을 다루는 학문이라는 아이오닉스를 갖다 처음 도입한 분이 마이클 페러데이예요. 그 페러데이 법칙 중학생쯤 되면 알죠.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전기장, 자기장 뭐 이런 그 역학관계를 그 설명해주는 아주 그 중요한 원리를 제안하신 그 페러데이라는 분이 이제 이 아이오닉스라는 학문을 어떻게 보면 처음 도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 내에서 이런 이온이 흐르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아이온, 뭐 이온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덜
몇 년 전만 해도 많이 어색해 하셨는데, 특히 젊은 학생 어린이 분들은 요즘엔 조금 익숙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제품이 있죠. 현대 아이오닉이라는 자동차. 이 아이오닉이라는 이 전기 자동차, 당연히 이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가장 중요한 이제 이런 아이온이 리튬 아이온이죠. 리튬 아이온이 이동하는 그 현상을 이용했고, 그거를 이용한 응용 분야가 배터리고, 그 배터리를 장착한 자동차가 아이온이기 때문에, 뭐 현대자동차에서 어떤 분이 이 장명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되게 출발은 상당히 펀더멘탈한 현상에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뭐 덕분에 이 아이오닉이라는 단어 때문에 조금 더 이 분야가 친숙해지게 됐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물질 내에서 아이온이 흐르는 수 있는 그런 미디어가 되는 게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전해질은 가장 이제 오래된 전통적인 전해질은 이제 액체 전해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전해질이라고 있는데, 액체 전해질은 말 그대로 그냥 액체 내에서 이온이 움직이는, 상당히 자유롭죠. 흘러가는데 큰 부담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세라믹 전해질 같은 경우는 이게 고체 상태의 전해질이기 때문에 되게 이런 이온이 움직여 나가는데 상당히 규칙성도 필요하고 되게 저항도 커요. 그래서 모든 세라믹 재료가 다 전해질이 될 수는 없고, 아주 제한된 세라믹들이 전해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전기도 통할 수 있고, 그 결과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소도 만들 수 있고 전기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세라믹 전해질 보통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크리스탈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 수정 또는 뭐 보석 이런 걸 이제 보통 크리스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렇게 투명한 그 수정으로 이루어진 그 그릇도 있고 장식품들도 있을 텐데, 이런 이제 결정이라는 게 이제 원래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지칭을 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어떤 원자의 배열이 공간적으로 반복된 패턴을 가지는 물질을 크리스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물질은 이런 크리스탈 구조, 결정 구조를 가지는 물질들은 다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소금도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 소금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게 독특한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큐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이 소금이라는 물질이 이런 식으로 큐브 모양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뭉쳐서 작게 뭉쳐져 있는 게 이 정도 되고, 이게 더 크게 뭉쳐서 여기 소금 알갱이처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3차원적으로 원자들이 배열이 된 형태를 이제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정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해질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지르코니아라는 물질, 또 뭐 이렇게 조금 더 복잡한 물질들, 이 물질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를 만들어내는 세라믹의 기본 재료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이런 물질이 있을 때 이 전기가 흐르려면은 이온이 움직여야 된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구성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이온이 움직여 가기가 별로 쉬워 보이지가 않죠. 꽉 짜여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만원 지하철 탔을 때 내리고 싶어도 내리기 힘든 것처럼 이렇게 꽉 짜여진 퍼펙트하게 패킹이 되어 있는 구조에서는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온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에? 자, 여기 보면 어찌됐든 이온이 움직이려면 이거 2차원적으로 잘라보면 이런 배열을 가지는데, 이 이온이 이 옆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움직일 방법이 없죠. 마찬가지로 이런 물질에서도.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가능하냐 하면은, 자, 이것처럼 어디 있어야 될 이온이 없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얘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자리에 있을 때 이온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옆에가 비어 있으니까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이것처럼 이런 꽉 짜여진 아주 퍼펙트한 결정이 아니라
디펙트를 가진 결함이 있는 비정상적인 결정 구조에서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비어 있을 때 옆에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디펙트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디펙트 하면은 사실 별로 안 좋은 이미지죠. 완벽하지 않은 거, 흠이 있는 거. 근데 이 디펙트, 물론 저희 휴대폰에 디펙트가 있으면 사실 안 좋은 거는 확실한데, 과연 디펙트가 무조건 안 좋은 거냐 하면은, 자, 보세요. 고양이 되게 이쁘죠? 이게 오드아이라 그래가지고 눈의 색깔이 달라요. 이거는 이 고양이의 유전적인, 비정상적인 유전 형질을 가지기 때문에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 게 더 아름답기도 해요.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저희 여러분들 그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이런 보석들 보면은 이게 알루미나라는 예를 들어서 루비, 사파이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루비,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런 게 그냥 원래는 투명한데 이런 임퓨리티, 그 불순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냅니다. 이것도 일종의 디펙트거든요. 그러니까 결함이 있는 게 때로는 아름답기도 하고 저희가 세라믹에서 산소와 수소와 전기를 만드는데 꼭 필수적인 요소예요.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지금 그런 수소든 전자든 전기든 이런 유용한 것들을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세라믹에서 전기가 흐르게 되는 거는 주로 이온에 의해서 흐르게 되는데 이온이 흐를 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질이 움직이는 거니까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물질에서는 코발트라는 이 양이온이 움직이게 되는데 실제 움직이게 되면 처음에 이게 이제 메탈 백금 물질인데 처음엔 이렇게 표면에 붙어 있었던 게 점점 이쪽에 물질이 없어지니까 파고 들어가죠. 또는 이거는 이제 산소 음이온이 이동하는 그런 세라믹이에요. 그 경우에 전기를 흘리면은 산소가 이동을 해서 이쪽에서는 산소 가스가 나오게 돼요. 산소 기체가 나오면은 이걸 만약 물에 담그면은 이제 버블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져요. 자, 이게 이제 고체 이온 과학의 어떤 일반적인 설명인데, 이런 고체 이온 공학을 응용한 그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있어요. 저희가 실제 생활에서 활용하는 에너지를 전환을 시킨다던가, 에너지를 저장을 한다던가, 또는 어떤 물질을 분리한다던가, 다양한 응용 분야를 가지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단어도 있겠지만은, 뒤에도 계속 소개될, 예를 들어서 연료전지라든가, 퓨얼셀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고체 이온 공학이라는 학문에서 시작된 그런 응용 분야입니다. 예, 이건 이제 스마트 윈도우라고 그래가지고, 전기를 흘리면은 이렇게 투명했던 유리창이 이렇게 불투명하게도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온이 움직이면서 투명하게 만들었다,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게 되죠. 자, 이게 이제 시작인 세라믹에서 전기와 수소가 만들어지는 이제 기본이 되는 현상을 이해하는 학문이고요. 자, 그럼 왜 다음 질문은 이게 되겠죠. 왜 굳이 세라믹에서 전기와 수소를 만들어야 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세라믹으로 전기와 수소를 만들어야 되냐? 제가 앞에서 어쨌든 세라믹에서 전기와 수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는 보여드렸고, 그래서 전기와 수소가 만들어질 수는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게 이런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굳이 도자기, 세라믹에서 전기와 수소를 만들어야만 했느냐?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이 공통적인 이제 이 두 대상에 대한 키워드는 에코 프렌들리고요. 친환경차죠. 왜 친환경차가 필요하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차들을 굴리기 위해서 필요로 한 전기와 수소를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세라믹에서 이제 전기와 수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이제 보통 다른데 강연 갈 때도 많이 쓰는 건데, 그냥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카툰 작가가 쓴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보시면은 뭐 대충 그림 보면 연상이 되죠. 이 오일이라는, 그러니까 저희가 화석연료라고 많이 얘기하는 예전에 그 에너지원이었던 화석연료로 달리던 이제 기관차가 더 이상 이제 못 가게 되는 상황이죠. 뭐 산유국들이 다들 이제 되게 절박한 상황이 되는데, 옆에서 이제 쌩쌩 달리고 있는 전기자동차. 이게 결국은 요즘에 지금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에너지 인프라와 관련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래 에너지는 탈탄소화, 그러니까 이런 그 오일이나 석탄이나 석유에서나를 에너지원으로 썼을 때 나오는 탄소를 갖다가 줄여야 된다, 또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 하고, 이제 전자화, 전기 자동차로 대변되는 이제 모든 그 저희가 운영하는 장비들이 이제 전자화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키워드가 이제 요즘에 가장 큰 키워드인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수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런 맥락에서 되게 중요한 필요한 그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자, 왜 탈탄소화를 해야 되냐?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뭐 당연히 이제 인바이러먼탈 이슈죠. 환경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은 독일에 있는 제가 알기로는 쾰른 대성당의 석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 1908년, 1969년 불과 몇십 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게 부식이 됐어요. 뭐 여기 고교생들을 위한 용어 사전에 나와 있듯이 이게 결국 산성비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부식이 일어나죠. 자, 산성비 포함, 어찌됐든 모든 이런 환경오염의 이슈는 이런 화석연료들,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화석연료에 저희가 보통은 그거를 태워가지고 에너지원을 얻는데, 이렇게 태워서 에너지를 얻으면은 이렇게 뭐 반응이 미반응된 어떤 하이드로카본이라든가 질소산화물이라든가 또 황산화물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이 돼요. 자, 이런 미반응 하이드로카본하고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에 입자로, 작은 미세 입자로 떠 있는데, 그게 이제 낮이 되면 햇빛을 받으면은 그게 이제 스모그 현상이 되고요. 또 이런 산화물들이 비가 내릴 때 같이 섞여서 내려오면 강한 산성을 띠게 되면서 산성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거죠. 이런 것들이 비가 내릴 때 섞여 나오면 산성비가 되는 거고, 이런 미입자들이 대기 중에 떠 있을 때 해를 받으면은 이게 이제 스모그, 되게 뿌연 이제 그 미세먼지하고는 또 다른 어떤 이런 스모그를 일으키게 돼요. 근데 이런 이제 환경 오염 물질들은 사실 저희가 생활하는 데 불편하다 정도인데, 더 저희한테 위협이 되는 게 뭐냐면은 이 CO2예요. CO2는 그냥 생활에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지구의 뭐 전망을 결정할 만큼의 되게 위험 요소가 되죠. 그 중에서도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온실 효과. 이 CO2가 많이 배출이 되면은 지구가 온실 효과로 엄청 뜨거워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온실 효과가 뭐냐면은 이렇게 공장에서 이렇게 많이 이제 그 배기가스들이, 폐가스들이 배출이 되면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물질들이 이렇게 지구 바깥의 대기층에 이렇게 쌓이게 돼요. 이렇게 쌓이게 되면은 태양에서 온 이제 에너지가, 빛 에너지가 여기 와서 이제 보통은 반사가 돼서 나가면 지구가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게 반사돼서 나가다가 여기에 다시 반사가 돼서 다시 지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적정량의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머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의 태양 에너지가 머물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여기 북극곰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뭐 이런 아마존 같은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지구 온난화에 의한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가 위험해진다라는 얘기고요. 실제 뭐 지구의 온도 변화를 이렇게 이런 과학자분이 열화 줄무늬라는 이런 이제 도식화된 그 표를 제시를 하셨는데, 한
뭐 여기 몇 년 되지 않은 사이에 지구 온도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라는 게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상황도 만만찮죠. 엄청 뜨거워지고 있다. 이거 지구가 뭐 이 기간에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런 지구가 뜨거워지면은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되게 피부에 와닿는 게 아마 해수면 상승에 의해서 사라질 세계적인 도시들이에요. 물론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뭐 당장 뭐 위기가 있는 뭐 베네치아나 그 고도가 낮은 그 도시들은 당장 위협이 되겠지만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뭐 대도시들은 뭐 아직은 뭐 몇백 년 후에 먼 얘기긴 한데, 사실은 실제 뭐 당장 이렇게 닥치는 지역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마이애미 비치예요.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이게 2017년의 수준인데 당장 뭐 2050년만 돼도 이런 고층 빌딩들 옆이 다 이제 바다로 채워지는. 뭐 여기는 뭐 길이 없어지는 정도인데 아예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지역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뭐 지구가 뜨거워져서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는 뭐 시간의 문제지 계속 진행이 될 현상들이고, 이런 것 때문에 지구의 위협이 뭐 이제 점점 많은 이제 사람들한테서 실감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뭐 해수면뿐만이 아니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또 지역에 따라서는 되게 물 부족 현상도 일어나고, 어떤 지역에서는 비가 안 와가지고 엄청난 가뭄에 의해서 뭐 식수가 고갈이 되고 뭐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가장 최근에 다니브강 또는 뭐 스페인에 있는 이런 호수가 마르면서 뭐 2차 대전에 독일 군함이 잠겨있던 군함이 그러니까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고대 도시가 나타나든가. 물론 고대 도시를 발견하는 거는 역사적으로는 가치 있는데 이걸 마냥 뭐 기쁘게 생각할 일만은 아니죠. 이렇게 어떤 이상 현상에 의해서 환경이 파괴되는 거니까. 자, 이런 이제 지구 온난화, 기후 환경 위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뭐 전 세계가 노력을 시작은 했죠. 늦었지만 1972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서로 논의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약속들을 많이 해왔는데, 뭐 몇 가지 중요한 그런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앞쪽에서는 뭐 그 선진국들 위주로만 일단 논의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2015년에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들어본 이벤트일 것 같은데, 파리 기후변화 협약 때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모든 나라들이 당시에는 187개국이 모여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이제 더 이상 지구 온도가 더 뜨거워지는 올라가는 걸 막자. 그러기 위해서 선진국들은 선진국대로.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산업이 발전했으니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양도 많죠. 에너지도 많이 쓰니까 이산화탄소도 많이 내고. 이래서 이제 선진국들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하고, 또 기술력이 떨어지는 어떤 뭐 기술개발 도상국들이나 후진국들의 이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비용도 충당하고 등등 해서 이 기후변화 협약을 체결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당연히 참여를 했고요. 당시에 뭐 어쨌든 뭐 참여한 국가들의 비중이 거의 뭐 90% 이상. 처음 시작할 때는 러시아가 빠졌었는데, 뭐 러시아도 2019년부터는 조인을 했기 때문에 거의 전체가 다 참여하는 분위기였는데, 한 번 이벤트가 있었죠.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는 빠지겠다라고 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휘청한 적이 있었어요. 뭐 그때 뭐 미국은 미국대로, 왜냐면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뭐 중국 다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면은 산업을 위축시켜야 되거든요. 그거를 좋아할 국민들이 없겠죠. 물론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지구의 미래는 그 다음이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뭐 이런 뭐 보고서도 있고 결국 뭐 일자리도 줄어들고 할 테니까 뭐 이런 예측들이 있으니까 이제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이거를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걸 호응을 받아서 대통령도 당선이 되고, 물론 이것만은 아니었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미국이 나가면서 좀 이게 서로 약속한 건데 가장 경제 대국이 빠지니까 되게 김이 센 상황이었죠. 근데 다행히 대통령이 교체되고 나서 다시 이제 합류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는 거의 뭐 이 지도상에서 보시면은 거의 전 세계가 다 참여해가지고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럼 어떤 이런 작업에 어떻게 동참을 하고 있을까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는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요. 상당히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을 키워왔냐면은 재생에너지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태양광이나 풍력같이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선진국들에서 하니까 어떻게 보면 따라한 것도 있는데, 근데 선언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실제 전기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소스가 에너지원이 되게 다양해요. 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난방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힛도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당연히 자동차 연료, 자동차 굴러갈 때마다 이산화탄소가 나오거든요. 실제 전기의 사용량이 한 뭐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거를 다 뭐 태양광 풍력으로 바꾼다고 해도 여전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는 에너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정책이 이제 수소라는 정책, 수소 정책이 나와요. 수소는 어찌됐든 간에 수소를 이용을 하면은 이런 연료뿐만이 아니라 열 에너지를 생산하는데도 친환경적으로 수소가 활용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가장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연료전지라는 게 있어요. 연료전지, 수소 충전소, 수소 자동차. 연료전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연료전지가 되게 수소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아주 유용한 이제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료전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연료전지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역사가 오래된 이제 개념인데, 영국의 윌리엄 그로브라는 과학자가 물론 이제 거의 동시에 이제 다른 분도 이 개념을 제안을 했는데 먼저 이제 실용화를 한 거는 그로브죠. 그래서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 1년 먼저 아이디어는 냈지만 먼저 실용한 사람의 이름만 남아요, 역사에는. 자, 어찌됐든 이분의 이 초기의 개념인데 이게 그 당시는 가스 배터리라고 이제 명명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이 연료전지가 되게 친환경적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뭐 그 원리는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그 이후에 되게 옛날서부터 연료전지를 이용한 비클이, 이거는 이제 농기계거든요. 농기계에도 쓰였고, 이건 미국의 스미소니안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건데, 59년, 아주 옛날이죠. 지금 막 연료전지가 막 되게 붐을 이루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아주 옛날에 이미 이제 제품이 나올 정도로 되게 오래된 기술인데, 그리고 실제 이제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에는 이 연료전지가 동력원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이 되던 건데 아주 특수한 용도로만 쓰이고 있다가, 왜냐면 그렇게 필요가 없었으니까. 연료전지가 아니어도 자동차 굴릴 수 있는 엔진 기술이 있었고, 뭐 그냥 석탄 화력 발전으로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어서 별로 이런 뭐 특수한 기술이 필요가 없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환경 문제 때문에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자, 연료전지,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이 영화들 보실 세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아폴로 13, 이거는 뭐 당연히 그 미국의 우주 프로그램의 실제 상황을 얘기한 거고 과거의 일이고,
뭐 현재 연료전지 이 톰 크루즈 배우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여러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 이 영화에서 되게 멋진 이제 그 바이크를 타는데 그 바이크의 그 파워팩이 연료전지죠. 뭐 이거는 옛날 영화지만은 미래의 우주 시대의 어떤 우주 전쟁을 다룬 스타워즈라는 데서도 막 그런 용어들이 나와요. 그 발전소를 파괴하러 가자 뭐 이렇게 우주 비행사들이 얘기를 하면서 가는 그 발전소가 뭐 화력 발전소 이런 게 아니라 연료전지 발전소예요. 그렇게 이제 되게 미래의 에너지원처럼 소개가 됐어요. 되게 팬시하고 뭐 그 후에 터미네이터에 어디에 연료전지가 나오는지 혹시 영화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터미네이터 그 배우가 위기 상황에서 가슴에서 폭탄을 꺼내서 던지죠. 그게 연료전지예요. 수소가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영화에 있다거나 오빌리비언이라는 데서도 되게 멋진 그런 비행체들의 연료전지가 쓰이고 뭐 이 007이죠. 퀀텀 오브 솔라스라는 데서도 연료전지로 운영이 되는 커다란 기지에 대한 소개가 있는 등 되게 연료전지가 영화의 되게 미래 에너지, 미래의 어떤 파워팩, 동력원 이런 개념으로 많이 소개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뭐 되게 먼 얘기고 그렇다 했는데 그래도 요즘 어찌됐든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이게 익숙해진 계기가 현대자동차에서 수소 연료전지차를 만들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다가갔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우주 75%. 그 무한한 수소가 자동차의 에너지다. 수소 에너지가 가장 진보되는 친환경 자동차를 달리게 하고 그 자동차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자, 낮에는 자동차 운전하고 퇴근해서는 집에 꽂아서 집에 전원으로 사용을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파워 동력원이 연료전지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할 때는 자동차를 드라이브하는 데 쓰고 퇴근해서는 자동차에서 이렇게 플러그 빼서 집에다 연결하면은 집에 뭐 필요한 전원을 공급을 하는 거죠. 상당히 아이디어란 컨셉인데 어찌됐든 뭐 현대자동차가 이 선전을 요즘에는 또 계속 다른 버전으로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제 이 선전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또 하나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이건 상당히 뭐 되게 재밌는 CF인데 자, 보세요. 자동차 배기가스 그러니까 되게 안 좋은 가스가 자동차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자, 이렇게 막 먼지가 많은 공기가 엄청 깨끗한 공기로 바뀌죠. 사실 이거는 뭐 연료전지의 뭐 메인 펑션은 아니에요. 근데 연료전지를 구동하기 위해서 이런 필터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필터 때문에 연료전지 1메가와트 연료전지가 돌아가면 매일 12,000명이 호흡하는 공기를 정화하는 능력이 있대요. 이거는 사이드, 그러니까 덤이죠. 덤으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 연료전지 자동차가 굴러다니면 아니면 연료전지 발전소가 저희 집 옆에 있으면 공기가 저희 집 옆에 있는 공기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뭐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재밌는 그냥 뭐 그 CF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연료전지가 어떤 거냐? 자, 이런 퓨얼이라는 화학 에너지를 갖다가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결국 발전기죠. 발전 기술인데 보시면은 퓨얼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쪽으로는 전기를 만들고 이쪽으로는 통과해서 물을 만드는 그래서 연료전지가 구동을 하면은 전기가 나오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히트하고 물이에요. 열하고 물이 나와요. 자, 집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생각해 봅시다. 전기, 난방,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뭐죠? 온수.
왜 물이 나올 때 아무래도 힛이 같이 나오니까 온수가 나와요. 다 집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버릴 게 없어요. 연료전지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면.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저희 기존의 발전, 그게 원자력 발전이든 석탄 화력 발전이든 보통은 이런 것들을 태워서 또는 핵분열을 시켜가지고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그 압력으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되게 여러 단계, 고등학생 친구가 있으면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이런 연력학 이런 것들을 배웠을 텐데 그런 거에 보면 이렇게 에너지 폼이 바뀌면 바뀔수록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요. 단계마다. 근데 연료전지는 바로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꾸기 때문에 되게 단계가 간단하죠. 그래서 훨씬 더 고효율의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기존의 어떤 엔진 기술이라든가 발전 기술에 비해서 훨씬 더 고효율을 낼 수 있다라는 게 연료전지의 특징이에요. 또 하나 만들어진 그러니까 전기를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은 바로 집 옆에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되게 멀리 떨어져서 지어요. 그러면은 저희가 필요로 한 데까지 여러분들 보시는 뭐 송전소, 배전소, 그 다음에 전신주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100이라는 에너지가 저희가 쓸 수 있는 단계에 와서는 한 36%,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손실이 일어나요. 근데 연료전지는 그런 게 적어요. 가까이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훨씬 높은, 그러니까 효율도 높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청정 고효율 발전 기술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주목을 받는 거죠. 그 전까지는 왜 주목을 못 받았냐?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는 비싸도 환경 문제 때문에 써야 되는 기술이니까 이제 주목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연료전지는 또 되게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 플라스틱, 폴리머로 만들어진 연료전지도 있고, 액체 전해질을 쓰는 연료전지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제가 주로 소개해드린 세라믹 연료전지는 되게 세라믹이다 보니까 되게 작동 온도가 높아서 효율이 가장 높죠. 어느 정도냐면은 이렇게 이게 뭐 여러 가지 기존의 터빈 기술, 뭐 엔진 기술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연료전지들이 전반적으로 높은데 연료전지 중에서도 이 고운형 연료전지가 가장 효율이 높아요. 또 높을 뿐만 아니라 되게 넓은 용량 범위에서 그 높은 효율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터빈 기술이나 이런 거하고 컴바인을 하면은 훨씬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발전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되게 고효율 발전이다 보니까 특히 세라믹으로 만들어진 연료전지,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세라믹이 주목을 받게 된 거고요. 근데 이게 도자기하고 다를 게 없어요. 만드는 방법이. 그래서 이제 세라믹에서 제가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자, 도자기 만드는 공정을 보면 흙을 갖다가 반죽해서 그릇 모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초벌구이라는 이제 온도를 높여가지고 구워요. 그 다음에 뭐 유약을 바르고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워서 이런 도자기를 만들어내거든요. 기본적으로 세라믹 제품은 그게 그릇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이 네 단계 공정을 가져요. 분말, 그걸 섞어서 모양을 만들고 굽는다. 자, 세라믹 연료전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분말에서 시작해서 섞어서 모양을 만들어요. 이거는 세라믹 연료전지 중에서 이렇게 판상으로 된 연료전지예요. 모양을 만들고 구워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뭐 다른 거를 입히고 다시 구워요. 똑같죠? 앞에서 봤던. 그래서 세라믹 연료전지는 아주 컨벤셔널한 세라믹 프로세싱을 따른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지만 구조는 되게 복잡하죠. 요런 모양, 꼭 책받침 같은 모양인데 구조는 되게 복잡해요. 되게 여러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근데 그렇다고 또 뭐 도자기하고 그러면 뭐 완전히 다르냐? 자, 이런 항아리 이렇게 구조 보면, 현미경을 들어보면 되게 비슷해 보이죠. 기본적으로 세라믹이에요. 전기를 만들어내는 특수한 세라믹인 거지. 기본적으로는 만드는 방법도 비슷하고 구조도 비슷해요. 자, 이런 식으로 세라믹 연료전지는 이렇게 도자기하고 같은 어떤 세라믹
재료지만은 이런 그 세라믹 내에 산소 이온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이용해서 저희가 발전을 하는 거고 이렇게 커다란 청정 발전소도 지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라믹 연료전지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수소를 만드는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세라믹 연료전지는 되게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뭐 가정 건물용, 뭐 자동차용, 요새 특히 최근에는 선박에 선박에서도 지금은 CO2를 배출 안 하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라믹 연료전지가 이런 모든 분야에서 지금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 세라믹 연료전지가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기존의 어떤 뭐 그 화력 발전에 쓰이는 그런 연료들, 저희가 뭐 석탄이나 LNG나 이런 연료들을 그대로 쓸 수 있는데 당연히 그런 것들을 이용한 발전보다는 훨씬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요. 근데 이산화탄소 배출은 적기는 하지만 나오긴 해요. 그래서 기존에 그냥 뭐 콜이나 오일이나 이런 가스를 쓸 때의 연료전지 발전은 완전 그 청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만약 수소를 연료로 쓴다 하면은 정말로 진짜 나오는 이런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이 없죠. 그 얘기는 연료전지도 정말 순수한 청정 발전이 되려면 수소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수소를 쓸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알긴 아는데 쓸 수소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자, 아까 앞에 강연에서도 나왔듯이 앞에 강연이 아니라 그 현대자동차 CF에도 나왔듯이 우주의 75%는 수소입니다. 맞죠? 우주의 75%는 수소 기체로 존재해요. 지구상에도 수소의 양은 많아요. 문제는 연료전지나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기체 형태의 수소는 1% 미만이에요. 엄청나게 작은 양이에요. 대부분 물이나 또는 이렇게 탄소하고 결합되어 있는 화물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수소를 쓰려면은 얘네들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는 뭐 수소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했으니까 대부분 이제 그레이 수소라 그래가지고 화석연료 가지고 뭐 무슨 다른 공정을 만드는데 부수적으로 나오는 수소를 활용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CO2가 나오거든요. 그럼 수소를 만들려고 이 공정을 계속 활용하면은 뭐 하나도 도움이 되는 게 없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기술이 그러면 나오는 CO2를 모아서 처리를 하자. 근데 이것도 만만찮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CO2가 C가 들어가 있지 않은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자. 그래서 그게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해요. CO2가 나오지 않는 수소. 근데 그 중에서도 물을 분해하는 어떤 식으로 물을 분해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가장 경제적이냐를 따졌을 때는 이제 수전의 수소. 근데 이 전기도 깨끗해야 되죠. 전기 만드는데 아까 CO2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써서 물을 분해하면은 그거는 다시 CO2가 나오는 공정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이디얼하게는 CO2가 안 나오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물을 분해하면은 가장 클린한 진정한 그린 수소가 생산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뭐 여기 회사들 그 홈페이지에 있듯이 SK든 포스코든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들이 이런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요새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전의 기술, 물을 분해하는 그것도 그린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물 분해. 전기 분해는 여러분들 과학실험 때도 해봤을 거예요. 그냥 물에 전극 2개 받아서 전기를 흐르면은 한쪽 전극에서는 수소 나오고 한쪽 전극에는 산소, 물이 분해돼서 나오죠. 뭐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연료전지처럼 어떤 멤브레인, 그러니까 전해 셀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분해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온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소하고 산소가 같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이 경막에 의해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포집이 쉽죠. 자, 근데 뭐 이런 수전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알칼라인 수전에, 고분자, 이건 물을 직접 분해하는 수전이고, 이거는 이런 어떤 막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막을 사이에 두고 물을 분해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이제 뭐 폴리머를 쓰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세라믹을 쓰는, 앞서 보셨던 도자기와 같은 구조를 가진 세라믹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 수가 있죠. 자, 이게 이 세라믹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이 되게 요즘에 주목받고 있는 건 뭐냐면은 앞서서 전기 만들 때 썼던 그 세라믹을 그대로 쓰면 돼요. 따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전기를 만들 때 쓰다가 여기에 직접 전기를 흘리면 그럼 반응은 역반응으로 일어나요. 여기서는 반응이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을 만드는 반응이었는데 거꾸로 전기를 주면은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게 수소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다가 뭐 쉽게는 전기를 만들다가 수소가 필요해? 그럼 다시 전기를 써서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데 이게 뭐 사실 이런 수요가 생기게 된 게 이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깨끗한 수소를 만들려면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좀 저희가 통제 불가능해요. 태양광 발전을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 종일 태양을 붙잡아 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풍력 발전을 하려고 하는데 바람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마음대로 불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에너지 저장, 그걸 수소 형태로 저장한다라는 이 필요성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무한적으로 늘어나는데 재생에너지는 늘리는 방향이에요. 재생에너지는 어찌됐든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은 대체해야 되니까 계속 늘어날 텐데 이것처럼 뭐 하루에도 많이 다르고 계절에 따라서도 이렇게 발전량이 달라요.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자, 제주도에 엄청나게 풍력 단지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근데 너무 발전이 많이 될 때는 이 전기를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기존에 발전해서 운영하던 그 발전 시스템들이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여기 보면은 풍력 발전기를 44회나 이 출력 제어를 해야 돼요. 출력 제어라는 게 뭐 얘를 돌아가는 걸 멈출 수는 없고 돌아가서 나오는 전기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이 정도를 버렸다는 얘기죠. 4인 가족 기준 3,000가구가 1년 쓸 전력을 그냥 버려버려야 돼요. 자, 이렇게 버려버릴 바에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많이 생산될 때는 멈춰야 되고 모자랄 때는 그렇다고 또 바람개비를 우리가 마음대로 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런 이제 기존의 전력망을 안정화시키고 이걸 백업하는 차원에서 필요로 한 게 이제 에너지 저장 기술이죠. 그래서 많이 생산될 때 저장해놨다가 필요로 할 때 이 전기를 꺼내 쓰겠다는 이 에너지 저장 기술이 되게 주목을 받게 됐고 중요하게 되었고 이 에너지 저장 기술에는 되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뭐 물론 이제 짧은 시간 안에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뭐 순간 정전이 됐을 때 백업을 하는 전원 정도는 배터리로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정전이 뭐 며칠 된다, 뭐 일주일 된다, 하루만 돼도 배터리로는 사실 감당하기 힘든 거고 그럴 때 이제 필요로 한 게 조금 더 대용량으로 에너지를 저장을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고 마침 수소도 필요한데 이 전기를 수소 형태로 저장을 하자라는 이제 개념이 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수소도 필요로 한데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력도 저장을 해야 돼. 이게 서로 이제 수요가 맞은 거죠. 자, 이게 이 재생에너지를 만약 배터리에 저장하면은 전기로밖에 뽑았을 수 없는데, 근데 만약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수소와 같은 화학에너지로 저장을 하면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던 전기로도 쓸 수 있고 다른 에너지원인 히스로도 쓸 수 있고 자동차에 아까 수소자동차에 연료도도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이제 유용한 폼이라고 해서 사실은 뭐 그 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은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일찍부터 이 수소를 만드는 이 시스템이 되게 일찍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됐고 실제 많이 이제 실증이 되고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결국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늘려놓고도 버리는 전기 없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이제 매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고온 수준의 기술은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여러 수준의 기술들하고 좀 같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역시 장점은 세라믹으로 전기를 만들 때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효율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소를 만드는 데서도 효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 효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은 같은 전기를 써서 더 많은 수소를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대용량의 수소를 만들 수 있는 파워플랜트를 만드는데 적합한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라믹 연료전지, 거의 세라믹 연료전지하고 같은 구조, 그냥 같은 거를 써서 수소를 만들 수도 있는데 훨씬 더 고효율로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가 오늘 어쨌든 말씀드렸던 게 이 세라믹에서 수소와 전기를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되게 경제적으로 효율 좋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그냥 평범한 도자기처럼 보이지만은 이렇게 되게 유용한 재료고 기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시간 좀 된 것 같으니까. 자, 이게 어쨌든 수소라는 게 요즘에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미래 에너지 패러다임 시프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수소가 있으면 이제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에너지원, 전기, 연료라는 이걸 이제 망이라고 하는데 이 망이 다 따로따로 놀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전기는 한전에서 받고, 열은 난방공사에서 받고, 자동차 연료는 S-오일에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 수소가 이제 들어오면은 이 모든 망이 다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수소를 통해서 전기도 만들 수 있고, 열도 만들 수 있고, 자동차 연료도 쓸 수 있고, 이게 상당히 그래서 아주 이 에너지 망들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게 이제 미국의 에너지성에서 얘기하는 수소 경제라는 생태계 맵인데, 보시면은 이 수소가 기존의 그 어떤 에너지망에서 이제 수소가 중심이 돼가지고 수소를 이용해가지고 전기를 아주 클린한 전기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자동차 연료나 뭐 난방이나 다른 어떤 퓨얼 쪽에 공급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거꾸로 이 필요로 한 수소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클린하게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또 기술도 확보가 되게 될 텐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결국 전기도 만들어내고 수소도 만들어내는 게 이제 연료전지라는 기술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고효율이 이 도자기와 같은 재료로 만든 이 세라믹 연료전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강연을 마치고, 뭐 저한테 궁금한 거 지금 현장에서 질문해 주셔도 좋고, 저한테 뭐 이메일이나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강연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이성우 교수님께 한 번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강연을 들으니 지구 환경을 위해서 세라믹 연료 전지가 한장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엄청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은 해보세요. 뭐 기술이 아닌 쪽의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질문하세요. 여기가 저희 연구소예요. 킨스트. 이게 1966년에 지어졌을 때의 모습이고, 근데 지금 혹시 오실 기회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오셔도 상당 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이 전경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세라믹의 효율이 높은 이유. 이렇게 높은 수준의 질문이 나올 거를 기대를 못했는데, 세라믹이 효율이 높은 이유는 이제 전기를 만들 때 효율이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그 원리상 아까 제가 뭐 발전 효율 계산하는 그런 식들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쨌든 온도가 높았을 때 효율이 높아요. 그래서 기존의 그 엔진이나 화력 발전들도 온도를 아주 높이면 효율이 올라가요. 근데 온도를 많이 높였을 때 그 엔진이나 발전기가 낼 수 있는 효율은 그 발전기를 구성하는 뭐 재료나 뭐 이런 거에도 제한이 되니까 엄청 높은 온도가 필요하니까 좀 제약이 따르죠.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연료에너지는 그 정도 높은 온도는 아니지만 그 에너지 변환 과정 중에 단계도 짧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높은 거예요. 기존 발전 기술에 비해서는. 수소를 만들어내는 기술 중에 효율이 높은 거는 아무래도 열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필요로 하는 전기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을 분해하는 거하고 스팀을 분해하는 거하고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세라믹 그 수전의 기술을 이용하면은 훨씬 더 적은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효율이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요. 네. 네. 처음에 완벽한 크리스탈에서 결함 있는 크리스탈로 되어야지 전기가 잘 통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완벽한 크리스탈이 그 결함 있는 크리스탈로 되는 과정이 반도체 도핑하는 거랑 같은? 오, 반도체 도핑. 반도체 도핑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는, 맞아요. 도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도핑을 해서 저런 디펙트를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이제 임의로 조정을 할 수 있고, 근데 네이처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은 기본적으로 완벽함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은 안정한 게 약간 혼란스러운 거가 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0도 K가 아니면 모든 물질은 퍼펙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퍼펙트 하다가도 온도를 올리면은 뭔가 하여튼 그 디펙트가 생기는 게 네이처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이제 연력학적으로 이제 엔트로피라는 거를 아시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엔트로피가 높아지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엔트로피가 높아지려면은 완벽해서는,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우리나라 말로는 무질서도인데 무질서도가 그 완벽한 거는 없잖아요. 너무 질서정연하잖아요. 그거는 네이처에서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질서해지는 게 특히 온도가 올라갈수록 무질서도는 올라가게 돼 있어서 디펙트는 생기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게 아까 반도체에서는 도핑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도핑이에요. 도핑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 무질서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아주 아주 수준 높은 질문이시네요. 이쪽에 관심이 있으셨나 보네. 예, 뭐 또 질문.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뭐가 궁금한 거 있어요?
지구에 없으면 우주 가서 그 수소를 가지고 와도 되는 거잖아요. 오, 맞아요. 뭐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수소뿐만이 아니라 지구에 부족한 뭐 에너지원들, 광물들 이제 채굴하려고 뭐 달에도 가고 다들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수소가 근데 지구에도 이제 일단 수소는 많이 있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비용 문제죠. 뭐 우주선 띄어서 수소를 채집해 가지고 오는 게 싸면은 다들 나갈 거예요. 기업들이. 근데 우주선 만들어서 띄워서 수소를 가지고 오는 게 아직은 이제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맞아요. 근데 뭐 정말 없다, 지구에서 만들 방법이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은 또 수소가 되게 돈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그 누구죠? 그 예? 누구죠? 그 자동차 만드신 분? 가서 아마 가지고 오려고 할 거예요. 맞습니다. 우주에는 진짜 홍말 수소가 무한정으로 있어요. 역시 아주 가장 어린 친구의 발상이네요. 아마 어른이 됐을 때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거예요. 또 혹시 질문? 네. 질문 더 없으시면 네, 교수님 보내드려도 괜찮은데요?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